김비서, 호텔 불 끄고 문 닫아요. 엄마, 택시비 받고 그냥 집에 가세요. 딸이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남 특급 호텔 결혼식장 앞이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15년 된 낡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요. 창피하잖아요. 제 딸이, 제가 33년을 키운 딸이 저를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5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어요. 김비서, 지금 바로 호텔 문 닫아요. 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분만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5분 후, 이 호텔 전체의 불이 꺼질 테니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원룸에 사는 65세 박은숙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하객들이 수군거려요. 딸 지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결혼식장 앞이었어요. 오후 2시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저는 15년이나 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옷깃은 조금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색이 바랜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딸이 오늘 아침 창피하니까 이거라도 두르세요라며 던져준 것이었죠.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값싼 스카프였어요. 제 손에는 10만 원짜리 조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수원역 앞 시장에서 직접 사온 거였어요. 조화라는 걸 알면서도 샀습니다. 생활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지은아, 엄마도 축하하고 싶어서 온 거잖니. 내 결혼식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재혼식이었습니다. 5년 전 첫 결혼 때는 제가 줄의 옆에 서 있었어요. 신부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식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식이 끝난 후에야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7살짜리 외손자 준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새 신랑이 될 민준이 어머니가 재혼식에 애를 데려오면 보기 안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준서는 지금 친구네 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의 결혼식인데 아들이 참석도 못하다니. 제발이요. 민준 씨 어머니가 엄마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은이가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객들이 로비를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사돈이래요. 아침부터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재혼인데 이렇게 망치지 말아줘요. 청소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직업이었어요. 대학병원 야간 청소원. 딸이 그 일을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니. 제가 밤마다 땀 흘리며 복도를 닦고 화장실 변기를 문질러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 일 말이에요. 지은아,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잖아. 피로연이라도 같이. 어머니, 피로연은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네 가족하고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33년을 낳아 키운 딸이 저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핸드백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으로 5만 원권 2장이 비쳐 보였어요. 택시비예요. 안양까지 가시려면 이 정도면 되죠? 그냥 집에 가세요. 엄마 오셔서 인사도 했으니까 충분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저를 돈으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마치 집안일을 마친 가정부를 내보내듯이 말이죠. 10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수고했어요. 이제 가세요 하는 것처럼요. 주변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어머, 진짜? 옷 좀 봐. 완전 촌스러워. 재혼인데 애까지 있다더라. 신랑 쪽 집안이 많이 꺼렸을 텐데. 근데 저 옷차림은 뭐야? 정말 청소하는 사람 같네. 쉿, 작게 얘기해. 들리겠어. 지은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창피를 주려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제발 가주세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33년을 키워온 딸이 제가 의대 등록금을 대주고 첫 결혼 자금을 대주고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준 그 딸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쌓아왔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요. 저는 핸드백을 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오랜 시간, 정확히는 15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김비서라는 이름이 떴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비서님, 저예요. 박은숙입니다.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울먹이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예전에 병원 이사회에서 쓰던 그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메디엘스 본관 로비에 있는 대형 스크린 켜주세요. 그리고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사진한테 연락하세요. 네, 이사장님.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까요? 메디헬스 그룹 이사장 박은숙이 지금 거기 결혼식장에 있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5분 후에 호텔 전체 조명을 차단하라고 하세요. 네, 이사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이사장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5분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조바심을 내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민준이 어머니 오시기 전에요. 4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로비도, 복도도, 샹들리에도 모두 깜깜해졌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정전이야.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중인데 이게 무슨...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 플래시를 켰어요. 호텔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혼식 중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기 점검은 미리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설마 엄마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 과거를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요. 23살에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정형외과 레지던트였던 박철수를 만났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남편이었습니다. 철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똑똑했어요. 의대를 장학금으로 다녔고 꿈이 컸습니다. 언젠가 자기 병원을 갖고 싶다고 했죠. 은숙 씨, 우리 같이 병원 하나 차려요. 나는 의사고 당신은 간호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철수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병원이라니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하지만 철수는 진지했습니다. 진짜예요. 작은 정형외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꿈 이뤄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1989년이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이 30명도 안 됐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지은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딸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을 거야. 꼭 잘 살게 해줄 거야. 1990년 철수와 저는 강남에 작은 정형외과를 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때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메디헬스 정형외과였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5명 오면 다행이었죠. 저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접수도 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철수는 진료를 보고 수술도 집도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은이는 시댁에 맡겼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실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잘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2년 후 우리는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3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어요. 의사를 2명 더 고용했고 간호사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5년 후인 1995년 우리는 두 번째 병원을 열었어요. 분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종합병원 규모였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까지 갖췄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제가 철수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은숙 씨.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1998년 세 번째 병원을 일산에 열었습니다. 1999년에는 수원에, 2000년에는 평촌에 병원을 열었어요. 메디헬스 그룹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그룹의 이사장이 됐어요. 철수는 의료원장을 맡았습니다. 직원이 2,000명을 넘었고 연 매출은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계의 여왕, 박은숙 이사장. 경제 잡지에 제 사진이 실렸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은이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강남의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죠. 제가 어릴 때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딸에게 주고 싶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엄마 아빠처럼. 지은이가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꼭 의사 만들어줄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 가을
철수가 쓰러졌어요. 병원 회의 중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이사장님, 의료원장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철수는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떠난 지 1년 후 카드 대란이 터졌어요. 우리가 병원 확장을 위해 받았던 대출 20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채권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국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의료재단에 매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 가지만은 지켰습니다. 지분 45%는 제가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본관 건물 소유권도 넘기지 않겠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인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평생 일군 거예요.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됐어요. 경영권은 넘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주였죠. 부동산 가치만 500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비서와 이사진 몇 명뿐이었어요. 심지어 딸 지은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남편 개인 빚이 50억 원이나 됐거든요. 채권자들이 몰려들던 시절이었어요. 자산을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병원 경영 그만뒀어. 이제 우리 조금 검소하게 살아야 해. 엄마, 우리 가난해진 거야? 아니야. 엄마가 모아둔 돈 있어. 너는 절대 굶지 않아. 의대 등록금도 엄마가 다 낼 거야. 저는 안양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은이만 잘 키우면 됐으니까요. 딸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6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꼭 훌륭한 의사 될게.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의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28살이 됐어요. 레지던트 3년 차였습니다. 그때 딸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제 남자친구 상우예요. 정형외과 의사예요. 첫 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상우는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모두 댔어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1억 5천만 원도 제가 냈죠.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그동안 모았어. 걱정하지 마. 사실 그 돈은 메디엘스에서 받는 배당금이었습니다. 매년 3억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2년 후 손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제품에 안긴 준서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와 상우가 이혼한 겁니다. 결혼 2년 만이었어요. 엄마, 우리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기로 했어. 지은아, 준서는 어떡하고. 내가 키울 거야. 상우는 양육비도 안 준대. 그때부터 제가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이었어요. 지은이가 혼자 아이 키우며 일하느라 힘들어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재혼하고 싶어. 그 사람이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을 처음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3년 전 봄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안양 원룸으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 민준 오빠예요. 민준은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제게 꽃다발을 건넸죠. 어머님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싱싱하고 예뻤습니다. 적어도 5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어머,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이었죠. 민준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어머님, 여기 사시는군요. 네, 저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좀 불편하시겠는데 엄마가 괜찮대. 작은 게 관리하기 편하다고. 그래도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선배예요. 어머, 교수님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민준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의사셨어요. 같은 병원 원장이셨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그렇구나. 의사 집안이네요. 네, 할아버지도 의사셨어요.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민준이 말할 때마다 저는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 민준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순간 제 입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저는 메디헬스 그룹 이사장이었고 최대 주주라고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 저는 병원에서 일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딸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던 거죠. 어머, 의료 계시네요? 어떤 일 하세요? 간호사님이세요? 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청소 일해요. 야간 청소원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망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은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랑 나 결혼하려고 해. 정말? 축하해, 지은아.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랑 준서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민준이 다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온기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을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약혼식 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그래, 어디서 해?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야. 민준이네서 예약했어. 그럼 엄마도 가야지. 응, 근데 엄마. 지은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엄마 좀 만나고 싶대. 그래, 좋아. 언제? 이번 주 토요일. 강남에서.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된 검은색 투피스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다려왔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점심 코스 요리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지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민준과 민준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민준 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파마를 하셨죠.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민준 어머니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핸드크림 향이 났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숙입니다. 네, 강윤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프랑스어로 적힌 요리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 코스 요리 시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요리들이었어요. 양은 적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죠. 사돈 어르신,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윤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남편이 20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어머, 고생 많으셨겠어요. 지은이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일하면서 키웠죠.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간호사셨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요, 청소이래요.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멈췄어요. 아, 청소.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래 했어요. 그래도 나이 드셔서 야간 근무는 힘드실 텐데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동정 속에는 무시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민준이가 지은이랑 결혼하면 잘해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 비용 말인데요. 윤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약혼식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천만 원 낼 테니까 사돈 댁에서 1,000만 원만 내시면 어떨까요? 1,0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청소부 월급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희가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그렇게 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어요. 45만 원이었습니다. 윤희가 카드를 냈어요. 제가 낼게요, 사돈 어르신.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당신은 못 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가족은 저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가난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곳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구경꾼이 됐네요. 다음 날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 민준이 어머니가 엄마 괜찮은 분이라고 하셨어. 괜찮은 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평가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근데 약혼식 비용 1,000만 원 정말 괜찮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사실 제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메디헬스 배당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민준 가족의 태도도, 지은이의 태도도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어머니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계좌로 송금했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아니야, 안 갚아도 돼. 내 결혼인데. 하지만 지은이는 갚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저를 점점 멀리했어요. 전화도 뜸했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돈을 달라는 연락만 왔어요. 엄마, 웨딩드레스 맞춰야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500만 원. 저는 주저없이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예물 사야 하는데. 민준이네가 절반만 내래. 우리도 절반 내야 해. 얼마? 700만 원. 700만 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지은이한테 보낸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입금 확인했어. 바빠서 전화 못해.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다였어요. 통화는 1분도 안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그래, 갈게. 준서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응, 얘기할 게 있어서. 분당 아파트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도 탔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준서는?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어. 저는 실망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그래. 둘이 무슨 얘기 있다고 했지? 지은이와 민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전셋집을 옮기려고 해요. 응? 여긴 괜찮은데 왜? 여기 평수가 좀 작거든요. 준서도 크고 저희 둘이 살기엔 좁아요. 이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결혼 전에 제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보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단지에 45평짜리가 나왔어요. 전세금이 5억이에요. 5억? 네, 여기 전세 만기가 다 돼서 갱신해야 하는데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낫잖아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민준이네서 3억 5천만 원 내기로 했어. 우리가 1억 5천만 원만 내면 돼. 1억 5천만 원. 여기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추가 금액은 없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근데 그 돈은 엄마가 보증금으로 넣어준 거잖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부탁하려고.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어차피 전세금이잖아.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고. 그건 그렇지만. 엄마, 제발. 민준이 어머니가 우리 형편 걱정하시면서 돈 보태주시겠다고 했어. 근데 엄마가 1억 5천만 원도 못 내면 창피하잖아. 창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딸은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알아. 엄마가 모은 돈이잖아. 근데 엄마 어차피 나 주려고 모은 거 아니야?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구는 게 서운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준서 생각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넓은 집에서 말이죠. 준서를 핑계로 들먹이니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해.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거든. 다음 주까지라니.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통장에 5억 원이 넘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태도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1억 5천만 원을 빼면 3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은행에 갔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지은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엄마, 입금 확인했어. 고마워. 전화 통화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도 없었어요. 엄마, 바빠서 집들이는 안 할 거야. 나중에 놀러와.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서가 보고 싶어서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준서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엄마가 갈까? 엄마, 이번 주는 좀. 민준이네 부모님 오시기로 했거든.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주를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지은이네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100개 넘게 만들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추석인데? 민준이 어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셔서 올해는 민준이네 가서 보내기로 했어. 그래도 아침이라도. 엄마, 우리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빚어놓은 송편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 오후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 송편을 나눠줬어요. 어머, 명자씨,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따님네 안 오셨어요? 응, 바빠서 못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어요. 분당 마트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여기는 어쩐 일이야? 마침 근처 왔다가 장 좀 보려고. 준서는? 뒤에서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저 아이스크림 사줘. 준서야, 할머니야. 저는 무릎을 굽혀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서야, 할머니 기억나지? 준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은아, 준서가 할머니를 왜 몰라?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워낙 오래 못 봐서 그래. 준서야, 할머니잖아. 아, 할머니. 준서가 대답했지만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 마트야. 응,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가봐야 해. 민준이가 기다려. 그래. 이따 저녁이라도. 엄마,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보자. 지은이가 준서 손을 잡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마트 안에서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라면 2개와 계란 1판, 김치 작은 통 하나였어요. 총 15,000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딸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 초대장 보낼게. 초대장? 딸의 재혼식에 저는 초대받는 손님이 된 거였어요. 가족이 아니라 말이죠. 초대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봤어요. 화려한 카드였습니다. 신랑 강민준, 신부 박지은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복장은 격식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라니. 저한테 무슨 옷이 있다고요? 15년 된 정장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15년 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세탁소에서 다려온 옷이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단추 하나는 색이 바랜 실로 꿰매져 있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오래된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제품이었죠. 바르고 나니 조금 나아 보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명자 씨, 어디 가세요? 오늘 옷차림 좀 그럴싸한데요? 딸 결혼식이에요. 어머, 축하해요. 그런데 혹시 목걸이 같은 거 있으세요? 결혼식인데 좀 그렇잖아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제가 하나 빌려드릴까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호텔까지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보였습니다.
6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입구에는 명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도 몰랐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곳곳에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차려입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했습니다. 15년 된 검은색 정장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어머, 저분 옷 좀 봐.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층에 있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입구에서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 옷 입고 온 거야? 응, 이게 엄마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야. 에이, 엄마. 제가 새 옷 사라고 돈 보냈잖아요. 지은이는 이틀 전에 제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어요. 옷을 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아껴야 했거든요. 엄마가 이 옷이 편해서. 하여튼 여기 이거라도 두르세요. 지은이가 분홍색 꽃무늬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값싼 스카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엄마, 식장 안에서는 조용히 계세요. 사람들한테 인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지은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엄마, 제발. 민준 씨 어머니가 신경 쓰신대요. 엄마 때문에 오늘 망치지 말아줘요. 지은이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제가 결혼식을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통로 양옆으로는 하얀 꽃들이 장식돼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새틴 리본이 묶여 있었죠.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잘 차려입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신부 측이세요? 네, 저는 신부 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맨 뒤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요? 신부 어머니 자리가 앞쪽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신부 측 가족석은 따로 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신부 어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는다고요?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어머, 진짜? 옷 좀 봐. 완전 시골 스타일인데. 근데 왜 저기 앉아 있어? 가족석 아니잖아. 재혼이라 그런가 봐. 첫 결혼도 아니고.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신랑 민준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민준의 부모님이 양옆에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민준 어머니 윤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단 재질의 금실 자수가 놓인 한복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민준 아버지도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어요. 신랑 측 가족석은 맨 앞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특별석이었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 시간이 됐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베일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지만 지은이 옆에는 제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아니죠? 왜 신부 어머니인 제가 딸과 함께 걷지 못하는 거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부께서 입장하십니다. 신부 어머니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동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했어요. 다만 딸이 저를 원하지 않았을 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어요. 민준과 지은이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민준의 부모님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형제들도 올라갔죠. 저는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를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사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피로 연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응, 지은아. 피로연 가야지. 엄마, 피로연은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 뭐라고? 민준이 어머니가 재혼이라 조촐하게 하자고 하셨어. 양가 가족끼리만요. 지은아, 엄마도 가족이잖아. 엄마, 제발. 사람들이 쳐다봐. 여기서 이러지 마. 주변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래? 신부 어머니인가 봐. 완전 민망하겠다. 지은이가 핸드백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택시비. 집에 가세요. 지은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엄마, 민준 씨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청소부 사돈이래요. 아침부터 저한테 그러셨다고요. 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인데. 엄마,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요. 네, 이제 그만 좀 해요. 지은이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피로 연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10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었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요.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비서의 번호였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김비서님, 저예요. 박은숙입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울먹이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예전에 병원 이사회에서 쓰던 그 단호한 목소리로 말이죠. 지금 바로 메디엘스 본관 로비에 있는 대형 스크린 켜주세요. 네, 이사장님. 그리고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사진한테 연락하세요. 메디헬스 그룹 이사장 박은숙이 지금 거기 있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지시사항은요? 5분 후에 호텔 전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하세요. 모든 조명을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이사장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봤어요. 5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지은이가 조바심을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제발 좀 가요. 민준 씨 어머니 오시기 전에요.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3분이 지났습니다.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4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분이 됐습니다. 그 순간 호텔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로비도 결혼식장도 복도도 샹들리에도 모두 깜깜해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정전이야.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중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불 좀 켜주세요. 하객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 점검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설마 엄마가 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곧 알게 될 거야, 지은아. 그때 로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비상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계십니까? 지배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 누구 찾는 거야? 여기 무슨 이사장이 있대?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 호텔이 메디엘스 그룹 소유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무례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메디엘스 그룹.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메디헬스 그룹이라고? 그 유명한 병원 체인? 수도권에 5개 병원 있는 그 메디헬스?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이사장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지배인이 저를 안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에 온 거니까요. 그리고 지은이를 봤어요. 딸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사장님이라고요? 피로 연장해서 민준과 윤희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죠. 무슨 일이에요? 왜 불이 나간 거예요? 윤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아직도 안 가셨어요? 지배인이 윤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이분이 박은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이 호텔 건물 주시고 메디엘스 그룹 창립자이십니다.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네. 뭐라고요? 민준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메디헬스 그룹이요? 우리 병원 그 메디헬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메디헬스 그룹 창립 이사장이자 현 최대 주주 박은숙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청소부였지. 내가 직접 우리 병원 야간 청소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내 진짜 정체는 아니었어. 그럼 그동안 나한테 준 돈은 메디헬스에서 받는 배당금이었어. 매년 3억 원씩 들어왔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사돈 어르신. 아니, 이사장님.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만약 알았더라면 어쩌실 건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저를 청소부 사돈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제 딸 보고 저를 결혼식에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윤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요? 제 딸이 가족 사진에서 저를 빼고 피로연에 저를 초대하지 않고 택시비를 쥐어주며 집에 가라고 한 게 의도가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몰랐어. 엄마가 청소부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청소부라고 했지. 하지만 지은아, 청소부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 나는 내 엄마야. 너를 낳아서 키운 사람이고 내 의대 등록금을 내고 결혼 자금을 대주고 준서 양육비를 보낸 사람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창피하다고 했어. 결혼식장에서 쫓아냈고 가족 사진에서 제외했고 택시비를 주며 집에 가라고 했지. 엄마, 미안해. 나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지은아. 저는 지배인을 받습니다. 불 다시 켜주세요. 네, 이사장님. 지배인이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잠시 후 호텔 전체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제 진짜 모습을 아셨으니까요.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엄마는 이제 갈게. 엄마,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엄마, 제발.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밖에는 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비서님, 오랜만이에요. 네, 이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사무실로 가죠. 할 일이 많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차는 강남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메디헬스 본관 빌딩이 보였어요. 6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었죠. 이사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차를 세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어요. 최고층에 있는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비워뒀던 공간이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로 모시세요. 10분 후 회의실로 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유 원장 수정건으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제 모든 재산을 의료소외계층 지원재단으로 기부합니다. 외손자 준서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별도 신탁으로 처리하고요. 네, 이사장님. 그리고 따님과 사위분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한번 결정하시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학생이었을 때의 모습이요. 하지만 오늘 결혼식장에서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저를 쫓아내던 딸의 차가운 눈빛이요. 확실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은숙.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완료됐습니다. 이사장님.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난한 간호사에서 병원 그룹 이사장이 됐다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살았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온 거죠. 그날 저녁 안양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생필품 정도였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의대 합격 발표날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지은이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마 제가 거짓말을 시작한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청소부라고 했을 때부터요. 진실을 말했더라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돈 때문에 저를 대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이요? 네, MBC 시사 프로그램 PD님이십니다.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해도 될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공개하자고요. 세상에 알리자고요. 나이 들었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좋습니다. 약속 잡아주세요. 일주일 후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조명도 환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PD님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이야기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PD님이 질문했어요. 이사장님, 따님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당한 일들을요. 지은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돈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결혼식에서 어떻게 쫓아냈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텔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제 소유 건물이었거든요. 지금 따님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속도 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아니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PD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사장님,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월세 빌라 친정엄마의 반전, 알고 보니 500억대 병원그룹 이사장.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딸에게 무시당한 어머니의 통쾌한 반전. 청소부 위장했던 병원 이사장, 결혼식장에서 정체 폭로. 효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 박은숙 이사장 사연 화제.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시원하다. 이게 진짜 복수지. 딸이 너무 심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엄마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나도 부모님한테 잘해야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네요. 저는 댓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사흘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방송 봤어. 너무 창피해.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준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 이제 병원에서 일 못하겠어요. 다들 저를 손가락질해요. 제발 방송 취소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윤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이틀 후 지은이네 가족이 메디헬스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엄마 만나러 왔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경비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이십니다. 뭐라고요? 나 딸이에요. 내 엄마 만나러 왔다고요.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사무실에서 CCTV로 그 장면을 봤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어요. 이사장님, 따님과 사위분이 이혼했답니다. 이혼이요? 네, 사위 측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속았다면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이혼했다니요. 그리고 사위분이 병원도 그만뒀답니다. 왜요? 방송 나간 후로 병원 내에서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원한 결과였을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수원에 있는 실버케어 센터 아시죠? 네, 이사장님. 3년 전에 후원하신 곳이죠. 거기 센터장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방문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틀 후 수원 실버케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박미영이 마중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1층 홀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박은숙 이사장님 오셨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이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사장님, 딸은 벌 받을 거예요. 저희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이사장님 마음 알아요. 저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사장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요. 박 센터장을 불렀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새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네, 5층짜리 건물이요. 100명의 어르신을 더 모실 수 있게요. 박 센터장이 울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6세가 됐어요. 수원 실버케어 센터 신축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00명의 어르신을 추가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전국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 10개였어요. 500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도 열었어요. 1년에 3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원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준서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준서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우리 준서 할머니가 매일 생각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1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나 들어와도 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던 딸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다니. 들어와. 지은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아, 일어나.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 1년 동안 지옥 같았어. 민준이네 가족한테 쫓겨났어. 결혼식 다음 날 파혼 통보받았어. 우리를 속였다면서. 알아. 병원도 그만뒀어. 동료들이 나를 피했거든. 부모도 못 모시는 의사래.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집도 빼앗겼어. 민준이네가 전세금 돌려주래. 엄마가 준 돈이었는데. 그래서 나 지금 작은 병원에서 일해. 월급 300만 원. 고시원에서 준서랑 둘이 살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중요했던 거야. 지은아, 창피한 게 아니었어. 청소부든 뭐든 엄마는 엄마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달라졌어. 저는 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오래전에. 진짜? 응. 하지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랑 딸로는 살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너도 알잖아. 엄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 일어서 엄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저는 준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만날 거야.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할머니니까. 정말?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할머니가 준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최고예요. 저는 다시 지은이를 받습니다. 지은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상속도 없어. 하지만 준서 교육비는 내가 낼 거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 나 돈 바라는 거 아니야. 알아. 그래도 이게 엄마 방식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볼게. 꼭 잘 살아서 엄마한테 보여줄게. 그래, 그렇게 해. 저는 일어나서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실력 있는 의사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당하게 살아. 고마워, 엄마. 지은이와 준서가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2 사람을 지켜봤어요. 박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따님을 완전히 용서하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달라요. 저도 저를 지켜야 하니까요.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그날 저녁 메디엘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간호사에서 병원 그룹 이사장이 됐다가 청소부로 위장해 살았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뜯기지 않았고요. 더 이상 창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어요. 외로운 분들을, 아픈 분들을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66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준서가 다시 왔습니다. 지은이는 센터 밖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너무 좋아. 할머니도 준서 사랑해. 준서와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냈습니다. 지은이가 준서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스스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따님 많이 변하셨네요. 네, 고생을 겪어서 그런가 봐요. 언젠가는 완전히 화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에요. 하지만 거리를 두는 가족도 있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딸을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맞았습니다. 저도 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이도 배워야 했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쳤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